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원에서 이제 이론을 강의를 들으셨든 스스로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셨든 예전에 수업을 들으셨든 이론은 한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오셨는데요. 여기는 이제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문제를 풀지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문제보다 좀 풀기가 어떠냐면 쉬운 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딱 경기도만을 딱 어디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부터 경기도 여러 가지 지방지뿐만 아니라 교육청 시험 준비까지 다 하기 위해서 마련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넓은 범위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넓은 범위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렇게 넓은 범위를 공부해 두시면 두루두루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설비 기준이라든지 영업소, 식품 영업소라든지 식품 집단 급식소에 그런 시설 설비 기준에 관한 게 조금 더 출제가 돼서 그 파트가 좀 더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지방직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한번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품위생에 우리가 그 이론에서 했듯이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마지막 식품영업소의 시설 설비 기준과 관련된 그 위생에 관련된 내용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한 주에 90문제에서 한 100문제 정도를 풀 거예요. 그래서 90문제에서 한 100문제 정도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예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같은 경우는 굳이 예습해 오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굳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반드시 문제풀이 시간에는 예습을 꼭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만큼 뭐도 중요하냐면 예습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도 문제집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이쪽 이렇게 공중보건이나 이런 쪽보다는 문제집의 수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바뀐 게 잘 적용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은 문제집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수업 전에 미리 그날 진도 나갈 파트는 다 풀어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오실 적에는 절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파트를 공부하면 되죠. 오늘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식품과 미생물에 미생물까지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쭉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와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 틀렸던 부분을 다시 보강하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복습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 그 다음에 문제집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번 이렇게 수업 프린트물이 나가요. 되도록 이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되도록 판서하는 걸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판서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매번 좀 프린트물이 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진도를 나갈, 내용과 관련된 프린트물이 항상 매번 이렇게 나갈 거니까 아니면 수업 전에 그걸 또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진도를 나갈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식품위생의 개요, 요 파트부터 하나씩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1페이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1페이지와 오늘 나눠렸던 프린트 이거 같이 한번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품위생의 개요.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요는 식품위생의 개념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규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이 돼서 우리가 식품위생의 개요를 제가 구성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에서도 은근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트에서도요. 자, 그래서 좀 1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념 잡는 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가 기본을 잡을 때, 기본 개념을 잡을 때 두 가지로 잡았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WHO에 나와 있는 정의. 두 가지를 가지고 식품위생의 개념을 잡았었죠. 최소한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뭘까요? 1, 2번이 바로 그와 관련된 문제였고 실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다음 중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유사한 문제가 정말 여러 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럼 매번 보기는 어떨까요? 조금씩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나왔던 2017년에 나왔던 식품위생과 관련된 시험 문제였어요. 경기도. 근데 여러분 이게 이때만 나온 게 아니라요. 2014년에도 나오고 2007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보기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식품위생법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위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 식품위생법에 보면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식품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식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생략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식품뿐만이 아니라 식품이 들어가는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게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까지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으로 해서도 많이 보기가 출제가 됐었고요. 이제 저 중에 하나 이제 빼고 이제 다른 거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그러니까 요번에는 조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조금만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 보기 한번 보세요. 농약, 위암, 결핵, FAO. 여러분 이 중에서 관련이 없는 거는 누구냐면 당연히 위암이죠. 위암. 그럼 위암, 질병과 관련은 없습니다. 식품위생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식품위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요거 골라내는 문제. 너무 쉬운 상식선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다음 거는 그러니까 1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와요. 1번 같은 유형의 형태의 출제 문제가 좀 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경기도 문제에서 이게 2016년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6년도에도 정의 나와, 또 2017년도에도 정의 나와서 정의가 연속적으로 2번이 출제가 됐어요. 뭐 2018년도까지 또 나올 일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한 번 쉬워요. 자, 그래서 2016년도에도 한 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엔 정의가요. WHO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이런 빈칸 넣기 빈칸 넣기 문제였는데요. 한번 보세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뭐가 되길까요? 생육부터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우리가 먹는 거죠. 섭취하기까지. 자,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그 다음에 건전성이었죠.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식품위생이다 라는 개념 다시 한번 잡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와 관련된 문제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파악해 두시면 돼요. 하나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거, 또 하나는 WHO의 정의. 자, 그 다음에 3번.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식품위생법의 목적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의 목적. 그럼 식품위생법을 왜 만들고 이걸 왜 행하느냐. 그거와 관련된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눴던 프린트에 잠깐 보시면은요. 이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1조에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제일 먼저 나와요. 1조에. 오늘 나눴던 프린트 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그러니까 이건 식품 위생이니까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마지막은 뭐냐면요. 국민보건입니다.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는 거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뭘 방지하냐면 위해를 방지하죠. 그래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유해를 방지해서 뭘 하냐면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마지막은 뭐냐면 국민 보건이죠. 그래서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3번의 답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 이런 정의라든지 목적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거는 읽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 중 유기성 유독물질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우리가 위해 요인을 나누는 게 있었죠.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그럼 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나옵니다. 정말 가끔. 근데 옛날에는 좀 더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엔 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즘엔 뜨문뜨문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위의 요인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실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것도 잠깐 한번 보실래요? 기억 떠올리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인성 유해 요인 하면 식품 자체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외에 또 해당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요. 식이성 알레르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 왜 복숭아 먹고 알레르기 반응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것들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성 알레르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인성 유해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외인성, 여러분 대다수는 외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혼입되거나 이행이 되는 경우, 오염되는 경우 이게 다 외인성이죠. 그래서 대다수는 다 외인성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기성이 있죠. 특이하게 우리가 식품을 조리, 제조, 가공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돗물을 염소 소독할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인 트리알로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자 같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4번 문제부터 이제 고음 문제가 나와요. 유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가. 자, 유기성 유독물질을 바르게 설명한 거 그랬습니다. 1번 식중독균, 경구 전염병균, 기생충 등이 있다. 이건 뭐예요? 외인성이죠. 외부로부터 오염이 되는 외인성 유해 요인입니다. 그 다음 2번 식품의 조리, 가공, 저장 등의 과정에서 식품 중에 생성되는 유독물질이다.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유기성 유해 요인이에요. 답은 2번이죠. 그럼 3번도 한번 보세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고유 성분. 여러분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고유 성분이다 그러면은 내인성. 그렇죠? 자체에 갖고 있으니까 내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식품의 생산, 생육, 제조, 가공, 저장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식품에 유입된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건 외인성. 그쵸? 자, 그래서 4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죠. 이런 유형으로. 그러니까 5번처럼 이런 유형으로는 여러 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 구분하는 문제. 자, 5번.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 요인 중 내인성인 것은 최근에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내인성 유해 요인 찾아라 이거죠.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 자, 1번 기생충에 감염된 채소. 여러분 기생충 같은 경우 원래부터 채소에 있는 게 아니라 오염이 된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외인성입니다. 그 다음 2번 푸른 곰팡이에 오염된 쌀. 이렇게 곰팡이 이거 뭐에 된 거예요? 오염된 거죠.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거 외인성. 그 다음에 녹색싹이 난 감자. 여러분 녹색싹이 난 감자는 우리가 독을 주입한 것도 아니지만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원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내인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 그러면 지나치게 고기를 이제 굽게 되면은 유기성 유해 요인이 생기죠. 그럼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물질 뭐 있을까요? 네, 벤조피렌이라든지 헤테고리, 아민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5번의 답 3번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분류하실 수 있으면 돼. 이게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 자, 그래서 5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왔어요. 자, 식품으로 인한 병인 물질 중 외인성 요인은, 자, 외인성 외 요인을 찾아라. 근데 이름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 뿐이죠. 자, 시트리닌, 베네로핀, 트리알로메탄, 듀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각각 뭔지를 알면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1번은 시트리닌 하면 항변미 독소죠. 곰팡이 독소. 이거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이게 바로 외인성이죠.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2번도 보세요. 베네로핀. 여러분 베네로핀 하면 모시족의 바지락, 굴 이런 데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조개가 갖고 있는 독성분이니까 이거는 내인성. 그 다음에 트리알로메탄 기억나시죠? 이건 수돗물을 염소 소독할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유기성.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듀린. 그럼 듀린 하면 뭐였냐면 수수죠. 수수. 자, 이건 수수에 들어있는 독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인성에 해당이 되죠. 내인성. 그래서 이게 6번 같은 형태로 나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다 뭐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딱 식중독 파트에서만 나오면 아, 이게 다 식중독에 관련된 내용이야. 이렇게 파악이 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요, 이게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말씀드렸죠. 이런 독성분들 구별하는 연습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들어있는 독성분인지, 어떤 독성분인지 구분하는 거 꼭 연습해 두세요.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여기서부터 이제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나라 식품위생행정이 과학적인 행정으로 전환된 계기가 된 연도는, 여러분 과학적인 행정이 된 거는요, 뭐의 시작부터냐면 식품위생법을 만들고 나서부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연도는 1962년이에요. 자, 그래서 7번의 답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옛날 90년대 문제예요. 90년대. 정말 옛날 문제죠. 자, 그래서 7번의 답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식품위생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 중에서 식품위생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식품위생행정과 관련되는 건요, 한번 읽어두라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1페이지에 나와 있죠. 식품위생행정과 관련된 내용. 그럼 식품위생행정과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성분 규격이라든지 제조, 사용 등에 관련된 기준, 사용 기준, 뭐 표시 기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어떤 제도들을 실시를 하냐면은 뭐 표시 제도도 하고요. 식품위생 감시도 하고요. 식중독 예방과 발생 시의 조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위생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식품 취급시설의 기준의 제정, 영업의 허가, 신공, 등록 이런 것과 관련된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콜 제도도 하고 있고요. 해썹도 운영하고 있고요. 조리사, 영양사 제도와 관련된 걸 실시하고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읽어두면 돼요. 읽어두고 이게 식품위생 행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구분. 이것도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건 교육청 시험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이 중에서 식품위생 행정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내라 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보기를 읽다 보면 답일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보기 한번 보세요. 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과 기준 설정. 그래서 우리가 기구, 용기, 포장은 다 식품위생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식품 영업의 개선 및 향상을 유도하는 것. 그렇죠? 영업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이런 것과 관련, 영업과 관련된 거.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의 개선 및 향상을 유도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식품 영양이래요. 여러분 식품 영양과 위생은 크게 관련이 없죠. 왜냐면 식품 위생을 통해서 식품 영양 사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예,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8번이 포함되지 않는 거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를 읽고요. 이게 행정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정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주관부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령하고 주관부서를 연결하는 문제가요. 서로 이렇게 다른 데에서 한 번씩 나왔었어요. 한 번은 그런 시험에서,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교육청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연차를 두고 나왔어요. 연차를 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를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정도 구분하셔야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눴던 프린트 다시 기억 한번 되살려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요, 세 군데에서 관여를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식약처. 근데 식약처 말고도요, 농립축산식품부라든지 해양수산부도 다 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은요, 옛날에 축산물 하면 무조건 농립축산식품부였는데 이제는 식약처예요. 위생관리법 이렇게 바뀌면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해요. 그 다음에 양곡과 관련된 건 농림축산식품부, 그 다음에 먹는물관리법, 물과 관련된 건 다 어디로 통일됐냐면 환경부예요. 환경부. 자, 그 다음에 주세법 하면 기획재정부, 소금하면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 하면 교육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식약처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법, 해양수산부에서 먹는물관리법, 기획재정부에서 주세법. 아닌 건 누구냐면 당연히 3번이죠. 그러면 먹는물관리법 하면 어디였냐면 환경부입니다. 자, 물은 환경부 이렇게 연결을 해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9번의 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었잖아요. 중요한 내용들 있죠. 자, 근데 그런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둔 하위법은 그랬어요. 그 밑에 이런 법 밑에 시행령 있고,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시들이 있었죠. 관련된 고시들. 자, 그거와 관련된 거를 찾는 겁니다. 자, 1번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번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그 다음에 3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4번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기준.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둔 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이 중에서 우선 식품위생법은 식약처죠. 그럼 식약처와 관련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건강식품에 관한 규칙,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우선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이건 먹는물 관리법이죠. 먹는물과 관련된 건 환경부잖아요. 그렇죠? 이건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소관. 그래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먹는물 관리법이 상위 법령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보세요.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기준. 이건 어디와 관련 있을까요? 학교급식 법과 관련 있겠죠. 이건 교육부에서 하는.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이제 3번이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칙은 당연히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의 근거를 둔 하위법령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과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식품위생의 전문기관으로, 이런 식품위생의 가장 전문기관,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이 되는 식품, 의약품 등 안전관리 업무와 시험검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그럼 어디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식약처가 아니라 식약청일적인 위에 보건복지부도 관여를 했지만 이제는 처로 올라가면서요.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쪽에서는 빠졌죠. 자, 그래서 중심이 되는 건 식약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떤 과의 주요 업무인가? 솔직히 뭐 식약처에 어떤 과가 있느냐 그닥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만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나올 일은 없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도 한번 다시 적어 놓긴 했는데요. 거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1페이지에 보면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보면 주로 식품과 관련된 건 식품안전정책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식품안전정책국은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주류안전정책과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주류안전정책과는 주류와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업무. 끝났죠? 그럼 이제 세 가지를 구별하면 되는데 식품안전정책과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고 이런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위생,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수립하고 제도 개선하고 총괄 조정하는 업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뒷장 넘겨보실래요? 식품안전관리과? 현장 뛰는 업무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영업의 지도, 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요. 종합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단속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여러분 이거 식품위생감시원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일을 다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구별하면 되죠. 이거 해썹이에요. 해썹과 관련된 업무는 식품안전표시인증과에서 하더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볍게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어떤 과의 주요 업무인가 그랬죠. 자, 안전관리 인증기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한다. 해썹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냐면 식품안전표시 인증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 보기는 어떤 법 또는 제도인가? 여러분 이것도 이제 뭐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뭐 식약처에 어떤 과가 있느냐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제도, 어떤 행정 제도가 있는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제도가 있는지는. 자, 식품행정제도 대표적인 건 이제 뭐 그 법과도 식품위생 법과도 관련된 제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보실까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원활화와 제품 안전 향상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제조물 책임법이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 2번이 되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인데요. 근데 이 제조물 책임법 말고도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오니까요. 한번 정리하고 문제 한번 쭉 한 번에 풀죠.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라는 게 있죠. 자, 이 식품이 어떻게 생산돼서 제도돼서 유통되어서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렀는지를 관리하도록 한 게 바로 뭐예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였죠. 자, 그래서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서 해당 식품을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면 돼요. 근데 단 영유아식 제조 가공업자, 일정 매출액 매장 면적 이상의 식품 판매업자 등은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무조건 등록해야 돼요. 그 외의 사람들은 등록하고 싶은 사람만 등록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품질 검사관리가 있었죠. 자가품질 검사관리.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요. 자가품질 검사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식품 등을 제조, 식품 등이라 그랬으니까 여긴 첨가물도 해당이 되고 기구, 용기, 포장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요.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그 다음에 식약처장 및 시도지사는요.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자가품질 위탁 시험 검사 기관에 위탁해서 검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검사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사망 보세요. 사망. 자, 이걸 이제 검사를 행해가지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시행규칙 31조에 의하면요. 자가품질 검사는 하게 되면은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가품질 검사의 주기는요. 적용 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면제를. 어떨 때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해서 조사, 평가를 실시한 결과 만점의 95% 이상인 경우. 만점의 95% 이상인 경우는요. 자가품질 검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가품질 검사 제도와 관련된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품 회수제도도 있죠. 자, 회수 보세요. 자, 회수제도는 식품 등의 식품위생상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가 유통 중인 당해 식품을 회수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식품 회수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수와 긴급 회수가 있죠. 우리가 특히 긴급 회수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오염되어 인체 해를 주었거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은요.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회수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빨리 회수를 하는 게 말 그대로 긴급 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식품위생행정제도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제도와 관련된 문제 한번 쭉 풀어봐야겠죠. 자, 14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요.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해서요.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리제도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디에서 제조되고 가공되고 유통되어서 이렇게 왔는지를 쭉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뭐냐면 식품 이력 추적관리 제도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답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5번. 식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생산자, 영업자 등이 그 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제도. 문제가 생겼으면 폐기하는 거 뭐예요? 리콜 내지는 회수제도라고 하죠. 회수제도입니다. 회수제도, 리콜제도로 쳐서 답은 2번. 자, 15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회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회수 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떨 때 어떤 식품을 대상으로 회수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3페이지에 있어요. 자, 16번 관련된 내용들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두시고요. 자, 그 회수와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여러분 회수와 관련된 거는 그 계획 거기 시행령 31조부터 한번 잠깐 보실래요?
회수를 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를 해주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회수 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했으면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아예 행정처분이 다 면제가 돼요. 많이 했으니까. 근데 회수 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영업 허가 취소, 영업 등록 취소, 영업 폐쇄 이런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요.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 정지 또는 품목, 유해, 제조 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처분 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회수 계획량이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더 적게 회수를 했으니까 그만큼 경감을 적게 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회수한 양에 따라서 이렇게 경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 밑에 이제 그게 나오죠. 회수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보통 어떤 애들을 우리가 회수를 하냐면요. 그 1번에 가 보세요. 2항 1에 가. 자, 비속, 카드뮴, 납, 순, 중금속 이런 기준 있잖아요. 이런 중금속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다도 보세요. 방사능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라 보세요.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왜 곰팡이 폐류 독소 있었잖아요. 그럼 곰팡이 독소, 폐류 독소 기준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항생물질 등의 잔류 허용 기준을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다 위반했을 때요.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세요. 자, 거기 자 보세요. 자. 허용한 식품 첨가물 외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도 당연히 회수 처리를 해야 되죠. 카 보세요. 식품 조사 처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우리 보통 10kg 이하로 조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조사하면 이제 다 회수예요. 자, 저기 4번 보세요. 4번에 가.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이런 거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을 때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이렇게 회수 대상이 되는지 한번 쭉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위반했을 때 기준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위반했을 때 회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번에 이 중에서 그 회수 대상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보기. 구별이 되는지. 1번 식품 조사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3번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4번 곰팡이 폐류 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중에 회수 대상이 아닌 건 누구냐면 2번이죠. 네, 2번.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식품이 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또 따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수 대상과 관련 없는 거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7번. 위의 식품 등의 회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아주세요. 1번.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 비속, 카드뮴, 납, 순, 중금속 이런 기준을 위반한 경우 회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해가 중대하고 긴박할 때에도 반드시 식약처장, 시도지사 등은요.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긴급할 땐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긴급회수였어요. 자, 그래서 위해가 중대하고 긴박할 적은요, 긴급 회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회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었죠. 자, 그래서 17번에 옳지 않은 거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8번. 위해 식품 등의 회수 조치를 이행하는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 회수계획의 얼마를 회수해야 되는가? 아예 행정처분을 면제받으려면 얼마 이상이었어요? 5분의 4 이상이었죠. 5분의 4 이상을 회수해야지 아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18번의 답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이게 올해 2017년 교육청 문제였는데 한번 푸실 수 있는지 풀어보셨죠? 한번
맞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1번 자가품질 검사는 제품의 기준,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식품 제조업자가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탁을 할 수도 있었어요. 다른 기관에. 자, 그 다음에 3번 자가품질 검사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된다. 5년이 아니라 얼마였어요? 2년이겠죠.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제조업자는 부적합한 식품이 발생할 경우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됐었죠. 옳지 않은 거 3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알고 있으면 이 정도는 금방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19번의 답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20번.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 조사, 평가를 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품질검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요. 조사, 평가를 실시해서 만점에 얼마 이상을 받았을 때였을까요? 네, 그렇죠. 95% 이상. 자, 그래서 95%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답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21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21번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나온 건 뭐냐면요. 이 식품위생에 나와 있는 용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용어. 자,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 21번 용어. 그럼 거기 식품 보세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대요. 근데 누군 제외냐면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 그 다음에 그럼 식품 첨가물, 그러면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 중에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화학적 합성품 보세요. 화학적 합성품 하면은 우리 식품 첨가물 중에 화학적 합성품이 있었는데 이 화학적 합성품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어떤 반응은 제외냐면 분해 반응은 제외됩니다. 분해 반응을 제외한 화학 반응을 통해 얻은 물질이 화학적 합성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구.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따는 기계, 기구 이런 물건들이 다 기구예요. 근데 단 제외되는 게 있어요.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는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용기 포장이나 위에나 표시나 그 다음에 영양 표시, 그 다음에 영업, 영업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11번 한번 보실래요? 11번.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상 이건 잘 기억해 두셨어야 되죠? 대상. 그 다음 12번 집단급식소. 이게 이제 올해 그 식약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가지고 집단급식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단급식소는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정인에게 준다는, 특정 다수에게 준다는 거. 그러니까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많이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다수. 그러니까 학교면 학생. 이런 식으로. 병원이면 환자. 그러니까 어디 특정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걸 가지고 집단급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적인 단어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우리가 아까 했던 식품이력 축적 관리 제도도 나오죠. 식품이력 관리 추적 관리 제도. 그래서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그것도 같이 보실래요? 단체급식. 여러분 단체급식, 집단급식의 범위인데요. 여러분 이게 특정 다수에게 라고 했죠. 근데 그 특정 다수가 얼마를 말하는 거냐면은요. 거기 밑에 보세요. 자,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입니다. 1회 50명 이상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수가요. 1회 50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45명, 매번 45명 준다 그러면 집단급식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1회 5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바로 집단급식, 단체급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 식품위생법상의 그 용어와 관련된 것들도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 좀 해두세요. 제외되는 것들 있죠? 그런 제외되는 것, 어떤 것들이 제외되는지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1번부터 볼까요? 이제 그 21번부터 이제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21번.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이 중에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1번. 식품을 가공, 저장할 때 사용하는 기구. 그 다음에 2번.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그 다음에 3번. 식품 첨가물을 소분할 때 사용하는 기구. 그 다음에 4번.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이는 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과 이렇게 닿는 것들은 다 기구가 다 되는데 뭐는 제외였어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채취를 하는데 사용하는 거는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답 4번. 그 다음에 22번. 식품위생법상에서 정의하는 기구가 아닌 것. 도마, 탈곡기, 과육분쇄기, 식품 운반기구. 아닌 건 누굴까요? 답은 탈곡기죠. 그래서 농업과 수산업의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이는 기구 같은 애들, 그래서 어망이라든지 탈곡기 같은 애들은요,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답 2번이었어요. 그 다음 23번. 식품위생법상의 용어 정의가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용어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1번 표시.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적은 문자, 숫자, 도형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이라고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에 관한 유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식중독이라 함은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미생물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아니죠. 그럼 미생물에 의한 것도 있고 화학성 식중독도 있었고 우리 뭐 자연독도 있었고요. 곰팡이독에 의한 것도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유해한 미생물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4번에 있었어요. 거기 보세요.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내지는 독소형 질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유해한 미생물뿐만 아니라 유독물질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틀린 건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도 맞아요. 화학적 합성품 하면은요. 화학적 수단으로 얻어지는 건 맞는데요. 누구는 제외냐면 분해 반응은 제외됐었죠. 자, 그래서 23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요. 요게 이제 올해 2017년도에 나왔던 건데요. 정의와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식품위생법상의 단체급식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체급식, 집단급식 같은 말인데요. 우선 얘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 다수에게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특정 다수, 그 다수도 딱 정해놨어요. 1회 50인 이상에게. 그쵸? 자, 그래서 특정 다수 1회 5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게 바로 단체급식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특정 다수에게 준다. 근데 그 다수가 1회 50인이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24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생법에서 나와 있는 정의 같은 건 여러 번 읽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에서 제외되는 건 따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뭐 화학적 합성품 하면은 분해 반응은 제외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런 애들은 예전에 이제 다 보기로 한 번씩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적 합성품 같은 경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 첨가물에서 문제 실제로 보기로도 많이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단독으로 안 나와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기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요. 구분해 두는 거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상에 나와 있는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25번. 여기서부터는요,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표시. 자, 25번.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제시한 식품의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표시와 관련된 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이것도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한 하위 법령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도 고시입니다. 고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고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자, 이건 이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하는 걸 기준으로 문제를 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눠냈던 프린트 한번 잠깐 보실래요? 4페이지. 자,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 등의 표시 기준 표시해야 될 대상 우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제조 가공업 등록한 그 다음에 신고한 이런 제조 가공하는 식품 그 다음에 또 뭐도 해당이 되냐면 두 번째 항에 보면은 식품 첨가물 제조업으로 등록해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소분업으로 신고해서 소분하는 식품 첨가물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조사 처리한 식품 그 다음에 수입식품, 수입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자연 상태의 농입축수산물로서 용기 포장에 넣어진 식품들은 다 표시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통표시 기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세요. 이거 우리 왜 이게 좀 달라진 것들이 있었죠? 주표시면도 있고 정보표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면을 이제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확인을 좀 따로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단어들 확인해 두어야죠.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두셔야 되죠.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제조, 연월일은요. 말 그대로 제조한 그 식품을 제조, 가공한 연월일을 말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소분 판매한 제품 있잖아요. 소분 판매, 나눠서 판매하는 제품은 그 소분한 시점이 아니라 원료 제품의 제조 연월일을 표시해야 됐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유통기한 이거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간 이거 이때까지는 판매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된 기간이 유통기한 그보다 조금 더 긴 게 뭐냐면 품질 유지기한이죠. 자, 품질 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정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서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의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해요. 네, 원재료 성분, 영양 성분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당류 그러면은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 이당류의 합을 말해요. 네, 여러분 트랜스 지방도 기억나시죠? 트랜스 구조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불포화 지방산을 의미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왜 영양 표시할 때 예전에는 1회 제공량 이렇게 표시했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1회 제공량이란 말이 없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회 섭취 참고량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1회 섭취 참고량 그러면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1회 제공량이란 말이 없어지고 1회 섭취 참고량이라는 말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영양성분 표시할 때 영양성분 표시, 영양 강조 표시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요. 영양 강조 표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한번 읽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나머지 읽어두시고요. 마지막에 보세요. 자, 우리가 식품을 표시할 때 표시사항들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표시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소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내지는 내용량, 그 다음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지금 훑어보지 않은 것들도 한번 꼭 읽어서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25번으로 돌아가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경기도 시험 문제. 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제시한 식품의 표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쭉 보세요. 업소명, 영어 허가번호, 소재지, 성분명. 여러분 왜 그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뒤에 표시 안 되는 거 찾으시면 그게 답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업소명, 그 다음에 소재지, 성분명 다 나와 있죠. 어디에서 제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제조한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건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성분 다 당연히 나와 있죠. 근데 뭐는 없냐면 영업 허가 번호는 표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25번에 표시 대상이 아닌 거 2번이 되죠. 그 다음 26번.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이거 보니까 정의, 용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유통기한 이러면은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말해요. 그 다음에 2번, 제조 연월일 하면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요, 원료의 소분 공정을 실제 작업한 연월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품질 유지기한 그러면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당류하면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말합니다. 옳지 않은 거 아까 우리 나왔었죠. 뭐가 틀렸냐면 2번. 그럼 소분 판매업 같은 경우, 소분 판매하는 식품 같은 경우, 소분 판매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 제품이 생산, 제조된 연월일이죠. 그래서 원료 제품의 제조 연월일을 표시해야 돼요. 자, 그래서 26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식품 등의 표시와 관련된 거 한번 쭉 이렇게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에서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유통기한, 제조 연월일과 관련된 거죠. 또 그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